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우여곡절 끝에 공동교육과정 고급화학이 드디어 개강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프라인 수업이지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반가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고급화학을 선택한 우리 친구들은 아마 화학에 어느 정도 애정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한 이제 화학과 관련된 학과를 진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또는 훗날에 화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아마 고급화학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공동교육과정을 하는 이유가 좀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자신의 진짜 진정성 있는 흥미를 통해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생활기록부를 기록하기 위해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선생님은 다 고려하고서는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도 어느 정도 기록이 될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흥미를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고급화학이라는 32시간 동안의 내용을 전부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에 대한 시야가 조금 넓어질 수 있는 이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선생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고급화학이라는 과목에 교과서를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교과서를 보시면 굉장히 두껍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굉장히 내용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이제 일반화학, 대학교 1학년의 일반화학 과정이 대부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2시간 동안 이 많은 내용을 전부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그렇게 시행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도 힘들고 선생님도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단 기본적으로 화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런 부분 정도만 우리 이번 고급화학 시간에 배울 거야 라고 어느 정도 개괄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화학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일반적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일반 화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기준을 한번 잡아 볼게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내용은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물질의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그 물질의 변화를 관찰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 전에 우리 화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것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학문이죠?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바로 화학이라는 학문은 물질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러한 물질에 대한 구조와 그리고 이들의 변화를 보고 분석하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 실생활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인간 생활의 문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학문이라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 선생님은 약간 구조적인 입장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변화도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을 배울 거냐면요, 먼저 구조야 구조, 원자의 구조 이런 거 생각이 나지 않나요? 일단 분자나 이런 결정 같은 물질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원자라는 친구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화학 원 시간에 배웠던 2단원과 3단원의 내용을 조금 심화적으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은 바로 오비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아마 굉장히 난해한 개념이었을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도 대학교에 처음에 가서 너무너무 난해하기도 했고 지금도 양자 역학에 대해서 100% 이해했다고 선생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화학에서는 지금 우리 고급화학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깊은 내용을 다루지는 않아요.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한다든지 슈레딩거 방정식 이런 거를 우리는 막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어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오비탈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물질의 결합 이론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오비탈에 대한 막 엄청 복잡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의미 정도 알 수 있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대학교 이제 면접에 갔을 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배우면서 아마 양자수, 우리 화학 1시간에 4가지 양자수 배웠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비탈 내용을 배우면은 이제는 결합 이론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결합 이론, 특히 어떤 결합을 주로 볼 거냐면 우리 공유 결합을 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그런 결합 이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원자가 결합 이론. 원자가 결합 이론 안에 사실은 혼성 오비탈 이론은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혼성 오비탈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알아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혼성 원자가 이론과 좀 이렇게 더 확장시킨 분자 오비탈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분자 오비탈 이론을 통해서 이러한 분자들이 뭐 자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 이런 것들을 분자 오비탈 이론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길러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전이 원소는 아직 우리 다룬 적이 없죠. 그래서 고급 화학 시간에 전이 금속들, 결정장 이론 이런 걸 통해서 전이 금속들이 왜 특유의 색깔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 금속, 여기 안에서 결정장 이론, 결정장 갈라짐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구조적인 측면에서 내용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배워볼 예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변화에 대한 내용도 조금 배워볼 건데요. 우리 화학 2시간, 아마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화학 2시간에 아마 엔탈피라는 내용을 나중에 2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저번 교육과정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라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자, 근데 그 내용이 삭제가 되면서 현재 교육과정에는 다루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 다루지 않는 이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을 엔탈피와 연관지어서, 그리고 자유에너지라는 내용, 그래서 자발적이니 비자발적이니 이러한 화학 반응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떠한 조건에서 자발적인가를 우리는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엔탈피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엔트로피,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자유 에너지라는 내용을 통해서 반응의 자발성을 우리 한번 예측해보자,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남는다면 화학의 이 두 갈래 중에서 약간 이렇게 삐져나온 갈래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로 기체의 운동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기체의 운동성, 여러분들 아마 화학 2시간, 화학 2 첫 번째 단원에 아마 기체의 운동성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볼츠만 분포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라는 내용들을 조금 한번 유도해 보거나, 아니면 평균 분자의 속도, 이런 것들을 조금 유도해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의 조금 그렇게 심화적인 내용을 시간이 난다면 한번 해볼 예정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다 하면 끝날까 싶어요. 그래갖고 여기도 얼른 이렇게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대학교 1학년, 2학년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고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에서도 아주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기르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32시간 동안 열심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평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고급화학 평가입니다.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수행평가가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빠지면 안 되고 열심히 와서 이러한 관련된 활동들을 열심히 해주셔야지 선생님이 그걸 관찰하고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에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분자 구조와 성질, 아마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배운 다음에 실제로 분자 구조를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결합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행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급화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자유 주제를 정해서 조금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변화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에 대한 실험을 한 가지 진행을 할 건데, 그 실험의 보고서 평가, 실험 평가와 보고서 평가를 함께 진행을 하는 것으로 수행 평가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필 평가를 통해서 선택평가, 현서평 여기 나와 있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우리 평가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급화학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려고 하고요. 우리 바로 넘어가서 첫 번째 내용인 이제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한 내용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이번 시간은 따로 필기하는 것보단 스토리를 듣는 느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비탈과 양자수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도입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자 모형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처음 원자 모형을 제시한 사람은 돌턴이었습니다. 쪼갤 수 없는 입자라는 의미로 어텀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톰슨의 음극선 실험을 통해 원자의 구성 입자인 전자의 존재가 밝혀지고 원자를 표현하는 모형이 변화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부드러운 입자에 전자가 콕콕 박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모습이 마치 건포도가 박혀 있는 푸딩 모양과 비슷하다고 하여 푸딩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입자인 원자 핵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원자 모형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매우 작은 공간에 높은 밀도의 질량을 가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고 그 주변을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 모양이 마치 태양을 돌고 있는 행성과 유사하다 하여 행성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러더퍼드에 일어난 모형에도 한계점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젊은 과학자인 보어는 생각했습니다. 고전 역학적으로 전자는 움직이는 그 행위만으로도 전자기파라는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자 핵을 원 운동하는 전자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며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점점 원자 핵의 인력에 이끌려 결국 충돌하여 원자가 붕괴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원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실험적으로도 큰 한계점을 가졌는데요. 러더퍼드 이론에 따르면 수소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의 고전압, 즉 수소기체에 고에너지를 가했을 때 방출되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얻을 수 있는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러더퍼드 이론에 따르면 고에너지에 의해 분리된 수소원자의 전자는 원자핵 주변 어느 위치에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에 의해 들떠버린 수많은 수소원자의 전자가 다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며 모든 에너지 영역의 빛을 방출하게 되어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관측 결과 연속이 아닌 선 스펙트럼이 나왔고 새로운 원자 모형의 제시가 필요해진 것이죠. 이 현상을 보고 보어는 생각합니다. 만약 핵 주위의 전자가 원 운동해도 에너지 방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이 있고 전자가 그 공간을 타기만 한다면 아무리 궤도 운동을 해도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러한 공간이 존재하면 어떨까? 라는 당돌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보어가 말한 이러한 궤도들은 특정한 에너지 값을 기준으로 양자화되어 있어 그 궤도상에 놓여진 전자는 바로 그 궤도가 허락하는 에너지를 가져야만 궤도상에 존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어 이론으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연속과 불연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 과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에너지는 연속 스펙트럼과 같이 그 값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1도씨의 물과 2도씨의 물 사이에는 무한히 많은 온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과학 용어로 연속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툭툭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이 쭉 이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룰 전자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는 어느 특정한 값의 배수로만 그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미시세계에서의 에너지는 특정한 양을 가진 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이것의 의미를 과학 용어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전으로 123.4원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대한민국의 동전은 500원, 100원, 10원으로 양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는 세 가지 동전의 배수, n배에 해당하는 값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어는 원자핵 주위의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영상 다들 잘 보셨죠? 자, 화학 1 시간에 배웠던 바로 2단원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도 원자 모형의 변천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 아마 잘 상기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는 현대 보어 모형까지 좀 공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는 현대 원자 모형인 오비탈 모형을 공부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영상을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한 5분 가까이 되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대본을 쓰고 또 이제 내용을 찾아보고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다시 더빙을 하고 하는데 거의 한 5시간은 걸린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많이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 보고 끝나면 안 되겠죠. 2번은 보십시오. 알겠죠? 자, 아무튼 간에 그럼 이제 현대 원자 모형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어 모형까지는 어때요? 우리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매우 적합한 최적화된 모형이었는데요. 이 친구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죠. 바로 뭐밖에 못한다? 그치, 수소밖에 못한다. 수소라는 원자밖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수소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몇 개 있죠? 전자가 한 개 있습니다. 한 개. 전자가 한 개 있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1전자계 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전자계 원자 또는 단전자계 원자는 설명할 수 있었지만 자, 무엇을 설명할 수 없었나요? 맞아요.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는 다전자계 원자는 원자의 무엇을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스펙트럼. 자, 왜 그랬냐면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우리 헬륨부터가 이제 다전자 원자인 거잖아. 요거 선 예쁘게 그렸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 자, 헬륨부터가 다전자 원자인데 뭐 예를 들어 뭐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그어졌던 다전자 원자 헬륨부터는 사실은 그때 당시엔 잘 몰랐어. 요거 역시 마찬가지 수소처럼 이렇게 선이 나오는구나. 자, 근데 얘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더 해상도가 높은 이제 분광기로 관찰을 했더니 즉 얘를 확대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대를 해봤더니 하나의 선인 줄 알았던 선 스펙트럼이 사실은 두 개의 선으로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보어라는 사람이 이제 각각의 에너지 준위는 각각 양자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고 각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로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어 있어 라는 말 자체가 껍질과 껍질을 드나들 때마다 그만큼의 에너지만 방출하거나 흡수해야 되는데 얘는 보면은 그럴 수 없는 지금 에너지 방출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보호의 모양이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자, 사실상 이제 우리 아마 배운 친구들 아마 기억이 날 텐데 이 껍질을 그래서 하나의 껍질을 두 개의 북껍질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 북껍질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아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실험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원자 모형에 바뀌게 된 계기가 돼버린 거죠. 그죠?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냐면요. 자, 조금 다른 내용을 해볼게요. 자, 빛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빛의 이중성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중성이라는 말은 빛은 입자의 성질도 띠고 있지만 얘는 파동과 같은 성질도 띠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과거에 요 입자라의 성질을 띈다라는 파와 이제 파동의 성질을 띈다라는 파의 과학자들의 파로 서로 나뉘어서 서로의 주장을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내가 맞아 이러면서. 자, 근데 결국에는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 두 가지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어 라는 의미로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물질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자, 이거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 빨간색으로 안 써야지.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빛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또한 어떻다? 입자의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물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입자성을 띌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 또한 충분히 파동의 성질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든 물질이 다 그렇다라는 거야. 자, 정말 지금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만약에 모든 물질이 전부 다 파동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으려면 우리와 같은 사람도 어때?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파동의 같은 거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참 웃긴 말이죠. 근데 요 말을 실제로 이제 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식이에요. E는 mc 스퀘어라고 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식이고요. 에너지에 관련된 식이고요. 자, 또 어떤 식이 또 하나 있냐면 파동에 대한 에너지, 즉 람다분의 하 c라고 하는데 이 하는 이제 플랑크 산수 h. 그래서 이런 식이 있습니다. 두 값을 한번 같다라고 놔볼게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mc 제곱은 람다분의 플랑크 상수 곱하기 c 광속인데, 자, 여기 광속 하나하나 이렇게 이쁘게 없어지죠. 따라서 어떤 식이 나오냐? 람다라고 하는 파장은 mc분의 하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 값은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이죠. 여기 있는 c는 광속, 빛의 속도이기 때문에 일정한 값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m 값은 여러분들 질량이에요. 질량. 즉 질량이 크면 파동적인 파장이 매우 짧아.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은 매우 질량이 큰 편이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작아서, 매우 짧아서라고 얘기하겠죠. 짧아서 파동적인 성질이 매우 낮은 편이야. 그런데 만약에 질량이 매우 작은, 마치 어떤 친구들, 전자와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파동성이 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전자를 앞으로 파동적인 성질로 봐야 돼 라고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음극선 실험할 때 기억나요? 이렇게 막 바람개비 돌리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그 실험을 할 때까지만 해도 전자는 이제 요 물질을 전자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전자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질량을 가진 입자야라고 해서 전자의 위치와 운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 입자라는 성질을 지닌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된 공식, 물리적인 공식에 대입을 해서 전자의 운동성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전자는 사실상 입자성보다 파동적인 성질이 더 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이 친구를 우리는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국을 먹기 위해서 우리 숟가락이 아닌 젓가락으로 국을 먹겠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도구를 사용해서 이 전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파동 방정식을 풀고 이제 파동 방정식의 해를 통해서 요 전자의 거동을 이제 오비탈의 형식으로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파동적인 성질을 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요. 전자라는 거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전자는 위치와 그리고 그의 속도, 즉 속도 이제 운동량이라고도 하는데 운동량에 비례하는 값이야. 자, 이 값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어라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파동이라는 면모로 봤을 때. 그래서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걸 우리는 사실은 좀 이따가 얘기할 거지만 사람 이름인데 빨간색으로 쓸래. 헤이젠베르크 변덕이 죽글듯하죠, 그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불확정성 원리.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려면 진짜 여러분들 물리와 관련된 물리화학 이런 거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나는 이렇게 선생님은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전반적인 내용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한 번에 알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구공, 선생님 야구공 준비했거든요. 자, 야구공은 일반적으로 전자에 비해서는 질량이 매우 크죠. 자, 얘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지나가고 있어. 나는 이 야구공 지나가는 걸 눈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내가 이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빛이 이렇게 갔다가 야구공에서 튕겨져 반사되어서 내 눈에 이렇게 쏙 하고 빛이 들어오면 나는 야구공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야구공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빛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반사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도 이제는 전자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은 거야.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어떤 거동을 하는지를 알아야 원자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내가 야구공에 대해서 야구공에 대한 위치, 저 야구공 저기 위치에 있는 거 알고요. 그리고 이의 속도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이 공에 과거에는 어떠한 운동을 했었는지 우리는 이렇게 추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운동을 할지를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왔고 어떻게 운동할지를 우리는 위치와 속도만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고전역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전자의 위치와 속도를 명확히 알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야 원자핵 주변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전자를 관측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이 전자가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와중에 나 이 전자 보기 위해서 뭘 쐈어? 빛을 이렇게 쏜 거야. 해갖고 튕겨져 나온 반사된 빛을 내가 드디어 전자의 운동성을 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봤어. 근데 있잖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내가 이 전자에 튕겨나온 빛을 보고 전자가 여기 있어. 방금 전까지 있었어. 왜 지금은 없지? 자, 이 전자의 질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요 빛도 이제 입자성이 있다고 했죠. 빛 R이라고요. 빛 R. 이 빛 R의 요 에너지에 의해서 얘가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야.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운동할 거라고 예측하려고 이제 우리가 본 건데 요 전자가 질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빛 R에 의해서 이렇게 속도를 바꿔버립니다. 즉 방금 전까지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위치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라는 건 알 수 있지만 앞으로 어떤 속도로 운동하는지 어떤 곳으로 얘가 튕겨져 나갔는지 속도는 내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얘가 어디로 도망갔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시세계의 이러한 입자 같은 경우 우리가 그들의 위치와 속도를 명확하게 둘 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 위치를 내가 더욱 명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측정하려면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진동수를 가진 빛을 이렇게 입사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어디론가 더 강하게 튕겨 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 위치를 명확하게 여기 있다라는 걸 알겠지만 그 순간 요 전자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는 위치를 더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속도는 더욱더 명확하게 모르게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위치와 요 속도, 운동량은 서로 동시에 측정할 수 없구나. 하나의 요소를 명확하게 측정하려고 한다면 다른 하나의 요소는 어떻게 된다? 점점 더욱더 불명확해진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전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만 했냐면 바로 이러한 전자 앞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우리 전자의 운동성 명확하게 알려고 노력하지 말자. 자, 물론 노력 안 한 건 아니지만 전자의 존재 확률을 표시하자. 전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공간 안에는 위치할 거야 라는 우리 확률로 표현을 하자. 이런 확률을 함수로 표현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자 존재 확률을 함수로 표현한 말을 우리는 그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바로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거야. 오비탈. 요걸 바로 오비탈이라고 부른다.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제 이러한 오비탈을 점밀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걸 선생님이 또 이제 화학원 시간에 어떤 비유를 드냐면요. 이런 걸 들어요. 호서고 선생님이니까 자, 이거 호서고 학교가 있어. 선생님이 이제 GS 마트를 굉장히 애용하거든요. 선생님 집 바로 옆이 GS 마트야. 선생님 집도 여기 있어. 집이 있어. 선생님 가끔 이제 남산 도서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도서관도 가고요. 그리고 선생님 365일 다이어트를 합니다. 헬스장도 갑니다. 선생님 술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 헬스장 바로 옆에 우두동도 있어요. 우두동. 우동? 배가 고프네요. 우두동도 있어. 우두동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기도 합니다. 자,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이제 보기 위해서 나의 위치를 1시간에 한 번씩 내 위치를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봐봐. 선생님 일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7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나 7시에는 집에 자고 있겠지? 8시에 이제 드디어 학교에 가는 중이야. 그래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 6 이렇게 한 이쯤까지 야근을 했다 치고 하고 선생님 집에 가는 길에 또 찍힐 수도 있고 GS 마트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찍히겠죠? 주말에는 도서관도 갔다가 우두동도 갔다가 막 찍힐 거야. 대부분 막 찍히는데 사실상 GS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아마 이거를 1년 365일 나의 위치를 전부 다 찍는다. 맨날 찍었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집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이렇게 찍힐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나는 사실 선생님 재작년에 1학년 담임을 했기 때문에 중국 다녀왔거든요. 수학여행으로. 그럼 나는 이 1시간마다 찍는 와중에 만약에 재작년에 이 짓을 했다면 나는 중국을 가는 그 비행기 바다 위에서 이렇게 찍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선생님 이번 올해 이제 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베트남도 다녀왔거든요. 베트남에서도 나의 위치가 찍힐 수 있는 거야. 매우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찍힐 수 있는 거죠. 요거를 내가 점을 막 다 찍은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스승의 날에 나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나를 보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호서고에 어딜 가든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의 위치에 대한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집 또는 학교로 가는 게 나를 만나는데 가장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것이 바로 오비탈을 표현을 한 겁니다. 뭘로? 점밀도 그림으로 해서. 자, 이거 좀 지우고 아무튼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건 원자핵 주변에 위치할 확률이 제일 높아. 그래서 얘를 원자핵 주변이 제일 이렇게 가장 점의密도가 높아. 그 얘기는 요거 하나하나가 다 전자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을 이렇게 찍은 거지. 전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은 점을 찍힐 수 있다는 거. 근데 주변으로 갈수록 점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드는 거지. 물론 이 전자는 중국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발견될 수 있고. 저 우주로 내가 여행을 갈지 누가 알아? 내가 내일 당장 우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적어도 0은 아니라는 말이야. 그치? 0이 가깝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의 크기 자체가 너무 커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밀도 그림을 표현을 하게 되면 원자의 크기 자체가 이렇게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러한 오비탈을 경계면을 그려서 90%까지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경계면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경계면 그림. 아무튼간 요런 경계면 그림이나 전밀도 그림으로 요 전자 존재 확률의 함수, 즉 오비탈을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함수라고 한다면 우리 대표적으로 어떤 함수 많이 알고 있나요? y는 ax 플러스 b. 요거 1차 함수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이과니까. 이과는 아니지. 그죠, 여러분? 자연 계열 다 선택자들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일단 선생님 함수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차피 오비탈도 확률 함수라고 하니까 가장 간단한 함수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하려고요. 자, 여기서 요 a 값은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라고 부르지. 요 b 값은 뭐라고 불러? 그렇지. y 절편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x 값은 요 함수의 해라고 부르지. 자, 우리 사실은 요 전자 존재 확률, 즉 오비탈의 해는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와 y 절편만 알면 나는 이 직선의 1차 함수의 무엇을 알 수 있어? 형태, 모양을 알 수 있는 거지. 즉 얘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뭐 이렇게 존재한다면 여기가 y 절편이고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통해서 뭐 a 값을 나타낼 수 있어. 즉 따라서 요 함수에 나는 그래프를 이 좌표 평면에 표시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러한 미지수 값을 이 확률 함수 오비탈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바로 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수. 즉 오비탈에서는, 즉 확률 함수에서는 양자수라는 것을 알면 나는 그 오비탈, 그 확률 함수의 그 전자의 형태와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양자수는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영상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어떤 특정한 양의 틀에 맞춰 있는 일정한 배수만큼의 값인 거지,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양자수, 총 4가지 양자수가 있습니다. 즉 전자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해주는 양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자의 모양을 그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주는 양자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오비탈의 바로 방향을 결정해주는 양자수와, 그리고 그 오비탈 안에 들어있는 전자가 어떠한 운동을 하는지 그 운동성에 대한 정보를 주는 양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요 4가지 양자수, 해를 구하진 않겠지만 요 미지수를 우리 y절편이나 기울기를 통해서 그 함수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요 똑같은 양자수의 의미를 가지고 확률 함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요 에너지와 크기에 관련된 양자수는 주양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다 써줄게요. 주양자수. 우리 보호 모형에서는 요거를 전자 껍질 번호라는 의미로 아마 여러분들 화학 원시간에 배웠을 거고요. 자, 모양을 나타내는 바로 L. 요거는 이름이 총 3가지가 있거든요. 부양자수라는 말 많이 쓰고요. 양자수, 즉 부껍질이죠. 부껍질. 자, 얘가 전자 껍질 번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전자의 부껍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아까 전에 2갈래로 나뉘어졌던 것이 바로 하나의 전자 껍질이 2개의 부껍질로 구성되어 있어, 이런 얘기했던 거. 아마 기억이 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부양자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방위양자수라는 말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 운동량
양자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는구나 라는 거. 그리고 뭐 사실 각각의 의미는 왜 가군동량이니 이런 건 선생님이 사실 이제 물리화학 이런 걸 알아야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아무튼 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거 부양자수, 방위양자수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자,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는 바로 우리 ML 이렇게 표시해서 자기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은 그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크기, 에너지, 모양, 방향을 전부 다 알 수 있고요. 요 독립적으로 요 운동성을 전자의 운동성을 알려주는 바로 자기 스핀 자기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 또는 그냥 스핀 양자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전자가 업스핀이니 아니면은 다운스핀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한 양자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 값은 사실 파동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나오는 값들이긴 한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지. 그 내용 자체는 사실상 조금 굉장히 많이 심오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론만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사실 선생님이 막 이걸 너희들 보고 이거 다 외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왔었고 그리고 전자를 이렇게 측정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확률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오비탈을 사용하는 거야 라는 약간의 이제 타당 당위성이랄까요? 이러한 내용을 좀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선생님이 여러분들 괜히 더 이렇게 혼란하게 만든 건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는 개괄적인 내용을 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요 내용을 막 달달달 외우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 요 양자수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어차피 수능도 봐야 되기도 하고 고급화학에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양자수에 대한 내용을 한번 더욱더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배우지 않았던 우리 이제 화학원 시간에 자세히 배우지 않았던 디오비탈에 관련된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오비탈에 대한 내용까지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좌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 첫 시간인데 선생님 너무 많이 했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안녕.